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아주 또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웠었던 그런 그 동생의 사망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카말라 해리스라는 미국의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나온 뒤에 다음 주가 보니까는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공화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프리뷰를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 끝난 이후에 중요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트럼프는 오랜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도왔던 동생입니다. 트럼프 재단이라는 게 비영리 재단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파운데이션 사업체, 그 파운데이션의 CEO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은 그 사이가 나빠졌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뭐 어떠한 결제라던가 이런 것을 오랜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고 이제 동생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최근에는 이 동생이 71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3살 어린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책을 썼었을 때 강하게 막아줬던 사람이 어제 숨진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전에 그 사이가 나빠졌었던 그 이유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5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누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썼었던 그 니스의 아버지인 트럼프의 형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또 그 막내 5명 가운데 막내가 바로 숨진 그 로버트 트럼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숨진 그 로버트 트럼프 씨는 보스턴 칼리지죠.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거대한 그 개발 내지는 부동산업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그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업적으로 가장 큰 그 손해를 줬던 게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카지노잖아요. 타지마할 카지노. 그 카지노도 역시 이 동생에게 모든 일을 맡겼었는데, 막상 오픈하는 날 돼 보니까 뭐 슬롯 머신이 뭐 잘못됐고 해서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화내고, 오랜 동안 서로 직접 뭐 만나고 결제하고 하는 것 안 하다가 2016년도에 화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생 이상으로 굉장히 그 마이 프렌드였고, 나는 그리워할 것이다 하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트윗 가운데서 가장 그 스윗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역시 동생이니까 그 진정성도 담긴 그런 그 트윗을 했습니다. 형이 숨질 때는 그 숨진 날 그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죠. 그런데 동생은 그 숨지기 바로 전날 이제 병원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 골프장 가기 전에 병원부터 들러서 동생을 봤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의 동생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바로 그 전주에 그 주말에 숨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도 그 어떠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미국의 그 대통령의 그 가족이 이제는 누나들 그 둘만 남아 있습니다. 한 명 누나는 이제 누나죠. 한 명 누나는 연방 판사를 하다 은퇴했고, 또 누나는 은행 관련 일을 하다가 그 은퇴를 한, 그렇게 누나들만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해서 이제 그 문제는 그 정도 됐고,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와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아니고 부통령이었고,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전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위로하는 그런 그 조의를 표시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이야 그 워낙에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다 그 아들도 잃고 2015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잃은 비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미국인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그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 바이든이야말로 첫 번째 부인과 그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닥터 질 바이든은 두 번째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뭐 생존한 그 아들을 포함해서 키웠던 그런 사람이고요. 해서 조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어머니도 잃고 했었을 때의 그 아픔 같은 것도 표현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트윗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 우정국 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고 다 한 이 우정국장이 의회의 청문회에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9월 달 너무 늦다 해서 지금 민주당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정국장조차도 그런 걸 안 거죠. 지금 역풍이 불어서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사기다, 안 된다. 우편 투표가 많이 늘어나는 이때 절대로 나는 추가 기금에 반대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강력하게 밝히고 나서,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랬고 금요일에도 그랬고 하나 전해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우편물을 분류하는요, 모든 우편물을 다 분리를 하는 게 거겠죠. 그 분리하는 기계가 많은 주에서 사라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조차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서부와 중서부에서 적어도 많은 주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막 사진이 찍힌 거예요. 우체통을 들어가는 거. 그런데 물론 우체통도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우편물을 가려내는 기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철에 갑자기 너무 많이 우편물을 분리하는 기계와 우체통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게 우편물을 분리하는 기계야 우체국 내부의 사정이니까 그것을 누가 사진을 찍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체통이 들어지고 저기서도 우체통이 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굉장히 그 비디오에 많이, 그 비디오라든가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니까 우정국에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더 이상 그 우체통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아무튼 그 몬태나를 포함을 해서 16개 주에서는 드러내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16개 주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미 전국적으로 그 우체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정국장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도 우체국, 우정국에 근무해보지 못했다는 것 이외에도 이 사람이 이제 물류회사를 했는데 그 물류회사를 하다가 우정국장이 되니까 그 물류회사가 또 우정국하고도 계약을 맺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주식도 아직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3천만 달러를 그 회사의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판 돈으로 아마존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아마존은 대통령이 우정국과 관련해서도 싫어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가 워싱턴 포스트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하지만, 아마존은 우체국, 우정국의 또 다른 경쟁 매체입니다. 요즘에 아마존이 굉장히 우편물 배달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정국장은 아주 묘하게 그렇게 걸린 것이 많고, 지금 이제 의회에 아무래도 9월보다 더 빨리 출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뒤에 누군가가 앉아 있기도 하는데 젊은이들이 마치
러브 스토리 그 영화에 보면은 막 눈이 올 때도 그렇고 캠퍼스에 누워 있고 하잖아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자켓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우스 패사디나 도서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도서관의 책 냄새도 하도 그립고 해서, 왜냐하면 좋아하는 책을 거의 사서 보게 되지만 도서관에도 가끔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뜰이 부분적으로만 보이는데 제법 넓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여기서 어떤 물론 그 작가들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안에서 하는데, 이 밖에서 콘서트도 하고 음악인들이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자리 깔고 앉아 있고 뭐도 마시고, 저도 지금 드링크를 안 가지고 왔네요. 물을. 그런 그 뒤에 지금 패사디나 도서관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공화당 전당대회가 대강 어떻게 치러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리뷰를 들어보시면은 다음 주하고 다음 2주일 동안의 탑 뉴스는 벌써 잡혀 있으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먼저, 그리고 한 주일 뒤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까봐 조금 내려온 거 올렸고요.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스의 여러 가지 루머, 이 루머라는 것은 곧 공격을 하기 위한 여러 루머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때그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루머가 수그러들지 않고 어떤 이슈화 됐을 때 루머가 사실인가, 정말 루머 100%인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뉴스위크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엄마 아빠가 해리스를 낳을 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고 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한 챕먼 오렌지의 칼리지의 법대 교수 카멀라 해리스하고 한때는 이 검찰총장 선거할 때 완전히 서로 경쟁을 하진 않았지만 예비선거에서 같은 선거에 출마했다가 그 사람은 예비선거에서 졌고 카멀라 해리스가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법대 교수의 뉴스위크 어피니언에 대해서 결국은 뉴스위크가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의견을 다 낼 수 있지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악용을 하는 사례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건 우리 뉴스위크의 완전한 잘못이다 하면서 사과했고요. 사실은 뉴스위크 스텝 멤버들 가운데서도 항의한 사람이 많아요. 편집진들 가운데서도.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뉴스위크가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까? 뉴스위크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루머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루머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해봤자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너무 하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기도 했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 한번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더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거든요. 제가 적절한 시기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순간순간 댓글로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저의 도리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인 답변은 그분들에게 합니다. 다시는 그런 댓글을 적어도 오늘의 미국에만은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루머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치르기 전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강력한 부통령 후보,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해서 인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도계, 자마이카계, 게다 대고 남편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나라와 그 인종들이 미국에서 다 주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에서는 경사난내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 바이든 후보와 이 카멀라 해리스의 그 국제 정책이 뭐 인도에 친화적으로 간다던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세계 기후 변화 등에 있어서는 인도계 아메리칸들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땅 인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인도, 자마이카, 주이시, 어제도 뭐 예루살렘 포스트를 보니까 아직도 그 주이시들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정통 주이시 무슨 그 종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래서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를 포함을 해서 여러 격전지에서의 인도계, 자마이카계, 또 주이시들은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그 기대가 크고,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투표율 같은 것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인도계 그 미국인들은 거의가 이제 그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된 경우가 많고 4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연평균 수입이 14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보통 가정보다 훨씬 2배 이상 많은 것이기도 하고, 테크놀로지에 세이비하고 수학, 과학 굉장히 그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H-1B 비자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너무 강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놓는 이민 정책 같은 것에는 인도계 사람들도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는 그 세금 감면이라든가 부자니까 세금 감면은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많았지만 바비 진달 같은 그 루이지아나의 주지사였고 인도계고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초로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다가 도중에 하차했지만, 또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고 그 UN 그 대사를 지낸 그런 니키 헤일리도 인도계, 이런 정치인들은 그 공화당이지만 아직도 그 인도계 아메리카는 그 민주당이 많아요.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도 유권자들은 70%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뭐 별 영향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미시건이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런 뭐 텍사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배틀그라운드에서의 그 인도계의 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도와 가깝게 지낸다 하면서 인도의 그 총리를 초대를 해서 텍사스에 갔을 때 한 5만 명인가 모였잖아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뒷전에 섰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인도의 그 총리가 앞에 나왔고요. 그 정도로 인도계가 많이 그 텍사스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꼭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렌다라 그 모디 총리가 정말 무대에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5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캠페인을 할 때 5만 명 모였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 정도로 뭐 400만 명 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프리뷰입니다.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항상 나흘이에요. 전당대회는 월요일, 화요일에 딱 웜업을 하는 거죠, 자리를. 그리고 수요일 셋째 날이 되면은 부통령 후보가 발표되고 연설합니다. 넷째 날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대의원들이 다 투표하는 과정이잖아요. 첫 번째 날, 둘째 날, 첫 번째 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고 보통 이제 풍선 띄우고 그러는 게 미국의 전당대회 풍경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당 전당대회는 1800년대부터 있었어요. 1831년도, 1835년도에 뭐 앤드류 잭슨도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런데 1952년부터 TV를 통해서 전당대회가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는 그 수십 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요, 뉴스가 없어요. 전부 그쪽 전당대회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는 다르죠. 이게 민주당의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위스콘신의 밀워키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조 바이든 후보도 본인의 집이 있는 델라웨어에서 수락 연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자들도 몰려다니는 일이 당연히 없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위스콘신에서 이 밀워키도 한 5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7년 만에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2억 달러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을 했었대요. 이 밀워키에서. 그런데 식당들도 그래서 많이 개조하고 그랬거든요. 딱 이 전당대회 장소로 결정이 된 뒤에. 그런데 이제 지금 정말 뭐 힘든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그 샤롯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뭐 마스크도 쓰라고 하고, 또 문도 빨리 안 열라고 하니까 나 그러면은 뭐 옮기겠어 하고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옮기려고 했는데, 또 잭슨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확진되고 하니까 대통령도 지금 잭슨빌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대나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은 짧은 기간 준비하다가 좋았다가 만 거죠, 지금. 그래서 역시 그쪽도 돈 손해가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자들도 어디 딱히 한 군데라고 전당대회장을 못 가는데 어떻게 전당대회를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 그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텔레비전이 다 하기는 해요. 다만 공중파 텔레비전이 저녁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7시부터 하느냐, 8시부터 하느냐, 9시부터 하느냐, 케이블 텔레비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조금씩 다 틀려요. CNN, 팍스, 그리고 이제 MSNBC 틀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돼. 그럴 내용들은 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커버를 할 겁니다. 첫날 말씀드리자면요.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첫날 팀 자체가 We the People, 사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에이미 klobuchar, 미네소타의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정말 우아하죠. 정치적으로 우아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도 우아하지만 막말 안 하고 네거티브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고, 에이미 klobuchar가 나오고 앤드류 쿠머, 또 미시간 주지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해결을 한 그런 사람들, 뭐 엘라바마주의 덕 존스, 어렵죠, 이번에 상원 선거 초선 의원인데. 그리고는 그 첫날에 기조 연설자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후보와 이제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요. 두 번째 화요일 날이 되면은 Leadership Matters라고 얘기를 해서, 리더십, 어느 때보다 항상 리더십은 보통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다르죠. Leadership Matter라고 해서, 그날은 이제 뭐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대표라든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요, 이 사람도 뭐 후보로도 나갔다가 결국은 안 됐었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나가고, 빌 클린턴도 두 번째 날 연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기조 연설자는 더 이상 빌 클린턴은 기조 연설자가 아닙니다. 질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고요. 셋째 날은 A More Perfect Union, 더 완전한 국가,
단일된 그런 화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목을 보니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항상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나라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완전히 완벽했었던 적은 없다. 지금도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A More Perfect Union 이라고 해서 세 번째 날은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여기 나오고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나와요. 가브리엘 기퍼스 총에 맞아서 결국은 의정활동 못하게 된 애리조나주의 그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는 이제 셋째 날이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나오죠. 부통령 후보 나오고 이제 버락 오바마 기조 연설자로 세 번째 날이고요.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약속, America's Promise라고 얘기를 해서 이날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는데 그 전에 역시 그 코리 부커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도 있고 또 피트 브리저지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또 누가 있나요? 많아요. 아무튼 뭐 시장들도 있고 또 다른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여러 그 정치인들도 나오고요. 앤드류 양이 끝내 들어갔네요. 앤드류 양은 이번에 CNN 방송에서 그 전당대회 커버할 때 해설자로 나오던데 나중에 들어갔군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조 바이든이 수락 연설. 영광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 후보로 저를 뽑아주셔서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나중에 들어갔네요. 어느 날인지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도 연설을 하기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시는 텔레비전을 보시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아니면 민주당 그 전당대회 웹사이트를 보셔도 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다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 CNN의 CNN의 해설도 해설이지만 팍스의 칼로브가 나오는 해설 좀 보고 싶고요. 앤드류 양보다 팍스의 칼로브 나오는 거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팍스에서 칼로브뿐만이 아니라 크리스 월러스도 뭐 팍스의 저널리스트니까 저는 아마 팍스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보는데 그런데 CNN이 조금 일찍 시작하죠. 팍스보다. 그래서 뭐 다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주일, 다음 주 한 주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고 금요일 날은 그걸 또 총평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지금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된 것까지만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둘째 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자녀들이 쭉 나와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24일부터 27일까지인데 25일이 되겠죠. 그리고 공화당은 아주 심플하게 잘 지었네요. 이 전체적인 그 전당대회의 주제가 Great America Story를 우리가 정말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Honoring the Great American Story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데이는 소주제가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 이제 딱 이 제목 보니까 나오네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 뭐 애국심 이런 거 강조하겠네요. 둘째 날은 Land of 기회의 땅. 셋째 날은 Land of 영웅들의 땅. Land of Heroes. 그리고 마지막 날은 Land of Greatness. 정말로 위대함의 땅. 미국. 이게 이제 공화당의 나흘 동안의 전당대회 주제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여기저기서 각 후보들도 후보가 아니라 후보도 포함해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주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데 공화당은 3군데 연방 건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이제 3군데인데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812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그 국가를 만드는 국가를 이제 정하고 하는 그 국가의 가사가 쓰여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좀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워싱턴 DC에 많이 몰려 있는 겁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요.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 호텔 옆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그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거기서 잠을 자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통령이 수요일 밤에 연설을 하는데, 부통령이 연설을 할 곳은 Fort McHenry National Monument라고 볼티모어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셔널 모니먼트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백악관.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미국에서 정치인의 정치,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의 백악관은 행정부의 어떠한 지부로, 헤드쿼터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과 이 캠페인, 특히 캠페인에서의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여기가 편안하고, 좋아 보이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아직까지는 지금 한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게티스버그에서 할까? 이런 얘기도 하더니, 현재로서는 백악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은 그것을 피해왔죠. 논란의 소지를 피해서 내가 대통령이고 재선 캠페인을 할 때 웬만하면 백악관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떠한 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데, 어떤 법에서는 그 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에서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의원 조니 어니스트,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선거가 어렵죠. 상원의원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당연히 연설을 할 테고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주목되겠죠. 유엔 유엔 대사를 지냈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었던. 그래서 이 공화당은, 그러나 대표들이 이제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할 때 그 투표 자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대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까? 그 점에 있어서는요, 컨벤션 하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컨벤션이 후보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보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너무 잘 알려졌어요. 조 바이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모르면은 너무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고요. 72년부터 전국적인 무대에,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해서 수십 년을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책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렇게 축소됐다고 해서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가 다음 주 목요일에 수락 연설을 하는데 수락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펜실베니아주라고 들었어요. 격전지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실패자인가?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가 왜 실패자인가 하는 제목 자체가 조 바이든의 실패 기록, 이런 연설을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를 굉장히 비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일이에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잔챙이 정치가 아니고 큰 정치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큼 품위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 그 후보 수락을 하고 이러는 때 아니면 그 한 주일 전체는 조금 이렇게 빠져줍니다. 상대 당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 바이든이 수락 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바이든의 실패의 기록이라는 연설을 준비된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지금 동생이 숨졌죠. 그것도 동생 이상의 너무 베스트 프렌드였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슬퍼. 이런 얘기를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남을 막 욕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다른 어떠한 것이 그 본인보다 주목을 받을 때 막 그 트윗 같은 것을 해서 그 주목받는 것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엄청난 네거티브 공격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숨졌다는데 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할까? 아니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까? 저는 그런 점이 다음 주에 아주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뉴스 프리뷰 끝났어요.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게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렇게 되고 저는 이제 이 도서관 바로 저 근처에 저쪽에도 지금 잔디에 뭘 깔고 책을 읽고 있고 저 뒤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저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주 해피하게 지내세요. 제가 여기 조금 잔디만 보여드릴게요. 이 카메라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그 작은 부분만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늘 한번 그것도 이 도서관이 주변엔 또 다 집이에요. 집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집들이죠. 평범한 집들이 있고 저기는 도서관 부설 작은 건물이 있고요. 저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자, 이렇게 아주 평범한 동네입니다.